국지리 친구들, 오늘은 15번째 시간입니다. 힘차게 시작해 봅시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도시 밖을 좀 들여다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배울 수업은 바로 도시의 밖, 대도시의 영향을 받는 바로 대도시권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대도시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너무 길어서 제가 넣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정리하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간인구지수라는 말 되게 많이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사실은 녹음은 했는데 제가 자른 부분이 바로 요 그래프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우선 주간인구지수라고 하는 거 뭔지 생각을 하시겠죠? 주간인구지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곳에 살고 있는 집이 거기에 있어. 그래서 살고 있는 상주 인구로 나누는 거야. 뭐를? 낮 동안의 인구를, 주간 인구를 나누고 곱하기 100을 했을 때 그렇게 나오는 거 우리가 주간인구 지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준은 뭐라 그랬냐면 100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랬을 때 100보다 어떤 지역의 주간인구 지수가 작다면 그러면 여기는 뭐가 더 많은 거냐면 상주 인구가 더 많은 거고 거기에 비해서 어떤 지역의 인구가 그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크다면 그러면 여기는 낮에 사람이 많은 그런 지역. 그랬을 때 요 위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냐면 주거 기능이 발달한 주변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거기에 비해서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높게 나오는 대표적인 지역은 도시의 중심부가 되는 도심이다 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랬을 때 지금 왼쪽에 그래프가 나오는데 주간인구 지수를 물어볼 때 이 그래프로 되게 잘 나와요. 이 그래프가 왜 주간인구 지수를 나타내고 있냐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가로축의 상주인구 세로축의 주간인구.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간인구 지수를 살필 수가 있는 건데 주간인구 지수의 기준은 몇이라 그랬어? 지금 100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선은 100선을 가지고 따져볼 필요가 있지. 그치? 그때 얘기한 것처럼 주간인구 지수에서 만약에 그곳에 살고 있는 상주인구가 100명이야. 근데 거기에 낮에 있는 사람도 100명이야.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면 어떻게 되니? 100이 나오지, 그치? 그 얘기는 뭐냐면 주간인구지수가 100이라는 얘기는 상주인구와 그 다음에 주간인구의 숫자가 같다라는 얘기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상주인구가 100명일 때 주간인구가 100명이야. 그럼 두 개가 만나는 요 선. 그 다음에 200명일 때 200이야. 이 선. 300명일 때 300이야. 여기 400일 때 400이야. 여기. 그랬을 때 제가 이 점들을 쭉 연결해 볼까요? 쭉 연결해 보면 어떤 선이 나오냐면 요렇게 선이 그어지잖아. 그랬을 때 요 선이 지금 빨간 선으로 대각선으로 그은 요 선이 바로 주간인구지수 계산했을 때 여기가 바로 뭐가 나온 선이야? 100이 되는 선이야. 그러면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보다 높은 지역은 아까 낮에 사람이 많은 지역이라 했잖아. 그럼 100보다 높은 지역은 바로 어디냐면 요 100선의 여기 위쪽에 있는 요 지역들이 바로 뭐가 되냐면 100보다 높은 지역. 그 얘기는 뭐냐면 요쪽이 낮에 사람이 많은 도심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 거기에 비해서 반대로 갈게. 이번에는 요 100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보다 낮은 지역, 요 선, 요쪽 칸에 있는 요 지점들은 주간인구 지수가 100보다 낮은 거니까 도심보다는 주로 어디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주변 지역이 바로 여기에 이제 표시가 될 수 있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 이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 요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보면 A가 있고 여기 보면 B가 있어. 그러면 A 지역과 B 지역 우리가 구분할 때 A 지역은 100선보다 위에 있으니까 여기는 B보다는 좀 더 낮에 사람이 많은 도심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 B는 100선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얘는 주간인구 지수가 조금 낮은 주변 지역의 가능성이 높은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그래프, 그 모의고사나 아니면 수능 문제에서 이런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이 뭘 찾냐면 100선부터 찾으세요. 100일 때 100, 200일 때 200, 300일 때 300, 400일 때 400, 500일 때 500 이렇게 긋고 그다음에 점을 찍고 그다음에 얘를 쭉 연결해봐. 연결했을 때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얘보다 위쪽에 있는지 아래쪽에 있는지를 가지고 얘가 도심인지 주변 지역인지를 구분하시고 그리고 문제를 푸시면 이건 되게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수능 특강 82페이지에 있는 내용 같이 읽으면서 도시 내부 구조 정리해 볼게요. 지금 지도는 실제 서울의 지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모식도 가지고 도심과 부도심과 주변 지역을 구분했지만 세상에 어떤 도시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도시들이 있겠어요. 그쵸? 그래서 실제 서울의 모습을 보고 어디가 도심인지 어디가 주변 지역인지를 구분하시고 그리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A가 어디냐면 여기가 실제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여기가 어디냐면 서울의 중구에 해당하는 곳. 중구가 뭐야? 내가 그때 뭐라 그랬지? 서울에서 그 행정구역이 중구나 종로구다 라고 하면 얘는 뭐다? 서울의 도심이다 라고 이야기했지. 그쵸? 그래서 이 중구라고 하는 요 지역이 바로 뭐냐면 도심 지역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실제로도 지도에서도 여기 까맣게 색칠되어 있어서 상업 기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잖아. 상업 업무 기능은 지대 지불 능력이 높아서 가장 비싼 땅을 차지할 수가 있고 도시에서 가장 비싼 땅은 도심이니까. 그 다음에 B지역은요, 서울, 지금 사진만 보면 알겠지만 아파트가 대규모로 있잖아. 그치? 그리고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네. 그만큼 도시 바깥쪽에, 그러니까 도시의 외곽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주변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서울에서 이 지역의 행정구역은 바로 뭐냐면 노원구야. 4호선 타고 쭉 가면 하계동, 중계동, 상계동 여기가 다 요렇게 아파트가 대규모로 펼쳐져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주변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C지역은 여기는 원래는 주거지역으로 해서 이제는 아파트가 대규모로 발달되어 있었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는 교통도 발달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는 기업들의 회사들이 입지하게 되면서 여기가 사람도 많이 살지만 회사도 많이 있는 지역이 되면서 밤에도 여기 집이 많으니까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낮에도 회사가 많으니까 사람이 많고 그래서 주간 인구와 상주 인구가 모두 많은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 지역이 바로 서울의 어디냐면 강남이야. 강남구고요. 지금 여기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삼성역이 있는 테헤란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이 C지역은 강남구 지역이고 그러면 모식도에서 봤을 때 강남구는 서울에 뭐에 해당하냐면 반장은 하나지만 그 주변에 서포트하는 부반장은 여러 명일 수 있어. 반장은 중구 도심 하나지만 강남구는 뭐가 되냐면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는 부도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D지역은 어디냐면요. 예전에 여기 과거에 인쇄소라든가 구두공장이라든가 뭐 이런 공장들이 되게 많았던 지역이야. 여기는 서울의 어디냐면 성동구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 특히나 성동구 중에서 여기가 성수동이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현재 서울에서 굉장히 뜨거운 핫플레이스야. 볼거리도 많고요. 그 다음에 뭘로 유명하냐면 그 신발을 직접 만들어주는 수제화 거리로 유명하고 그 다음에 되게 맛있는 맛집들이 많아서 최근에 많이 뭐 이태원처럼 이렇게 막 뜨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막 그랬을 때 우리 한번 안에 밑에 있는 내용 읽어봅시다. A부터 D 지역은 도시의 내부 구조상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럼 방금 한 것처럼 A는 도심, B는 주변 지역, C는 부도심, D는 그래서 그 공장들이 많고 그다음에 공장과 아파트와 뭐 여러 가지 이제는 맛있는 맛집들, 상업 지역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냐면 중간 지역이야.
그래서 D는 중간 지역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AD 지역의 특성을 도시 내부 구조를 들어 설명해보자 라고 했어. 도시는 다양한 요소가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결합된 공간이고 여러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대. 도시 내부는 도심과 부도심, 중간지역, 주변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대. 도심은 서울의 중구와 종로구 일부가 도심이고 여기는 대기업의 본사, 금융기관, 백화점 본사 등이 입지되어 있고 땅값이 비싸니까 막 높게 지어야겠지. 비싼 땅인데 고층 건물이 밀집해 있고 그다음에 여기를 낮에 지나다니는 유동인구가 매우 많으며 낮에 사람이 많으니까 주간인구 지수도 굉장히 높다. 거기가 도심이고요. 강남 일대는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는 부도심이 있는 지역이고 여기에는 IT 업체들 같은 회사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고속터미널의 꽃상가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대규모의 상가도 있고 그다음에 편의시설과 유흥업소도 있고 그래서 여기 그리고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라서 유동인구가 많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성동구 일대는 중간 지역으로 여기는 인쇄업체, 구두 만드는 제화업체, 자동차 정비공장 같은 공장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성격이 바뀌고 있다고 했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원구는 서울의 이제 외곽에 위치한 지역으로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있고 이제 사람은 많이 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의 직장이 도심이다 보니까 낮에는 일하러 다 빠져나가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주간 인구 지수는 낮은 편이다.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본수업으로 이제 들어갑시다. 대도시권의 형성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대도시에 대해서 배웠어. 그래서 대도시 안에 도심이 있고 그 다음에 교통의 결절 지역에 부도심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외곽지역, 주변지역이 있고 그 주변에는 뭐 개발제한구역 같은 것들도 있어요. 라는 얘기까지 했어.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대도시야. 그러면 대도시의 영향을 받는 그 주변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대도시와 그 대도시와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일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여기서 일상적이라는 거는 회사에 출퇴근하거나 학교에 통학하거나 이런 일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그 레인지 범위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도시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나라로 이제 대입을 시키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대도시가 어디냐면 서울이잖아. 그러면 서울이라고 하는 대도시가 있을 때 서울 주변에 어떤 경기도 그리고 인천 그러면 우리가 지하철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 가능하고 인천에서 서울로 학교 다닐 수 있잖아요. 일상적인 생활이 매일매일 벌어지잖아. 그렇게 이렇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일상적인 생활이 나타나는 이거를 우리가 대도시권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도권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수도권 하면은 서울, 경기, 인천의 그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 대도시권이 어떻게 형성이 되게 되었는지 우리나라의 수도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잠깐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지금 대도시로 여기서 그러니까 대도시라는 말이 좀 좀 이렇게 멀게 느껴지면 그냥 서울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이촌향도 현상에 의해서 서울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는 거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좁은 지역에 너무 사람도 많고 너무 많은 기능이 몰려있다 보니까 오히려 불편해지는 거야. 그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집적 불이익이라고 이야기해. 예를 들면 집값이 상승하고 아니면 맨날 차가 막히고 쓰레기 문제에 매연에 이런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사람이 너무 많이 살다 보니까 발생하는 그런 현상들이잖아. 그래서 이거 우리가 집적 불이익이라고 이야기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기능과 인구를 어떻게 되겠어? 몰려있는 기능과 인구를
바깥쪽으로 빼야겠지. 분산시켜야겠지. 근데 사람들한테, 서울 사는 사람들한테 야, 서울 살기 힘드니까 너 나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서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주거 기능, 공업 기능, 그리고 뭐 행정 기능, 이런 것들을 서울 주변에 있는 도시로 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서울 주변에 있는 도시를 빼면서 서울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분담하는 거잖아. 그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위성도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뭐 신도시는 기능 중에서도 어떤 기능이냐면 주로 주거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대규모의 뭐가 있겠니? 아파트 단지가 자리 잡은 곳이지. 그치? 그래서 주거와 공업 기능을 분산하기 위해서 신도시와 위성도시를 서울 주변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통이 불편하면 사람들이 나가겠니? 직장이 여기 서울에 있는데 집이 여기 있어.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막 3, 4시간씩 걸려. 아, 불편해도 서울에 살아야 되는 게 맞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활하게 서울로 왔다 갔다 출근 퇴근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통 체계가 마련이 되어야겠지. 그치? 그래서 신도시 또는 위성도시를 연결하는 지하철과 도로망, 이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우리 3번에서 나가면 있는 외곽순환도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대도시인 서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환경을 깔아놓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동을 하겠지, 그치? 그러면서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 뭐 신도시나 위성도시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쭉 연결하는 도로망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주변 도시와 대도시인 서울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이렇게 묶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도시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이번에는 대도시 안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대도시권의 공간 구조를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대도시권의 공간 구조는 크게 4개로 이루어져 있어. 여기 이 모식도에서 보면 보이겠지만 여기 지금 있는 가운데 핵심 부분 있죠?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중심도시. 그 다음에 중심도시를 삥 두르고 있는 요게 바로 뭐냐면 개발제한구역까지 해서 여기까지가 바로 중심도시의 바운더리라면 그러면 중심도시와 연결돼서 나타나는 붙어서 있는 지역이 바로 교외 지역이 되는 거고 교외 지역의 바깥쪽이 대도시 영향권이고 그리고 가장 바깥쪽 이어서 대도시로 매일 출근 퇴근 학교는 다닐 수 있지만 가장 먼 지역 그래서 대도시까지의 통근 가능권에 해당하는 지역이 바로 배후 농촌 지역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 다시 얘기하면 중심 도시가 서울이야. 그러면 교외 지역을 우리가 뭘로 보냐면 3번으로 볼까요? 3번이나 아니면 평촌 같은 것들이 교외 지역이라고 하고 대도시 영향권은 어디로 생각하면 되냐면 대암이라고 생각해. 그 다음에 배후 농촌 지역은 거기서 더 떨어져서 나오는 뭐 평택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주라든가 이천이라든가 서울에서 가장 먼 경기도의 가장 끝에 쪽에 있는 거 있지? 거기가 바로 배후 농촌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렇게 하면은 서울에서 가깝고 점점 거리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는 대도시권이 나뉘어지는지를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중심도시, 교외지역, 대도시 영향권, 배후 농촌 지역의 특징들을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우선 첫 번째 중심도시, 서울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지? 대도시권의 중심 지역이고 서울은요, 그 중구나 종로 같은 도심, 그 다음에 강남, 잠실, 신촌, 여의도 같은 부도심, 핵이 여러 개인 다핵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더 이렇게 멀리까지 퍼지는 거겠지? 그 다음에 중심 도시와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교외 지역이에요. 교외 지역 같은 경우는 중심 도시와 연속된 지역이야. 서울하고 우리가 서울에서 경기도로 넘어올 때 물론 과천처럼 개발제한구역이 있어서 서울하고 도시지역 간에 갑자기 이제 경계 부분에서 뭐 산이라든가 아니면 나무 같은 게 많이 나타나는 그런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그냥 시가지야. 그냥 도로가 쭉 뻗어 있어. 그래서 나는 그냥 도로를 달릴 뿐인데 달리다 보면 중간에 뭐 여기는 안양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광명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편말이 있고 그걸 보고선 아 내가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제는 들어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 그래서 웬만한 지역들은 중심 도시와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눈으로는 잘 구분이 되지는 않는 그런 지역이 바로 교외 지역이고요. 중심 도시에 주거라든가 공업 기능이 이제는 분담이 되면서 확대된 지역이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위성 도시와 신도시가 있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사는 삼본도 그다음에 평촌도 분당도 뭐 이런 지역들도 다 뭐냐면 중심 도시에 바로 접해 있는 교외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외 지역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면 뭐가 나타나냐면 대도시 영향권이 나타나죠. 대도시 영향권 같은 경우에는 우선 대도시권의 가장 가운데에 있는 중심 도시는 대도시권의 중심 지역이고 중심 도시 서울을 생각해. 그러면 서울은요. 중구, 종로구 같은 도심, 그 다음에 잠실, 강남, 여의도, 신촌 같은 부도심 있잖아. 핵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다핵 구조, 그만큼 큰 도시가 바로 중심 도시, 대도시가 떡하니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중심 도시에서 좀 더 나가면 거기에 이제는 교외 지역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교외 지역은요 중심 도시와 연속돼 있어. 물론 서울에서 과천 넘어올 때 남태역 넘어올 때 보면 거기에 개발 제한 구역이 이제는 경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넘어가면서 이제 나무가 숲이 막 보이면 아 여기는 경기도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역도 있지만 대다수의 지역은요 그냥 도로를 쭉 따라가면 다 똑같아. 딱 똑같은데 갑자기 옆에 그 안내 표지판에 여기는 경기도입니다. 아니, 여기는 안양시입니다. 여기는 광명시입니다. 라는 편말을 보고선 아, 내가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제는 들어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대부분의 지역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중심 도시와 연속된 지역으로 지금 거기가 교외 지역이고 대도시와 이렇게 붙어 있는 지역이야. 그 다음에 중심 도시, 대도시에 주거나 아니면 공업 기능이 분담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위성 도시와 신도시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얘는 대도시 영향권이거든요. 이건가? 우리 대도시권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봅시다. 대도시권의 공간구조는 아까 4개로 이루어졌지 중심도시, 교외지역, 대도시 영향권, 배후 농촌지역 이렇게 나뉘어졌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중심도시 봅시다. 중심도시는 이 대도시권의 가장 핵심 지역이고 서울을 하면 되는데 서울 보세요. 중구, 종로구, 도심, 강남, 잠실, 여의도, 신촌, 부도심, 핵이 여러 개, 다핵 구조로 되어 있는 그래서 굉장히 큰 도시가 대도시권의 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심 도시와 이제는 붙어 있는 지역이 바로 교외 지역인데 교외 지역은요 사실 되게 구분하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과천처럼 이제는 우리가 사당에서 과천으로 넘어올 때 보면 남태령을 넘으면서 도시 지역이 갑자기 뚝 끊기면서 양옆으로 숲이 막 나와. 그러니까 아 여기서부터는 도시가 조금 끊기는구나. 여기서부터는 여긴 서울이고 저기는 경기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외 지역은 잘 몰라요. 서울에서 그냥 쭉 도로를 따라가. 양옆에 계속 뭐 상점들이 쫙 있어. 번화한 상점들이 연속돼 있어. 근데 가다 보니까 갑자기 편말에 여기는 경기도입니다. 여기는 안양시입니다. 여기는 광명시입니다. 이런 편말이 서 있는 거 보고 아 내가 서울에서 경기도로 넘어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지 웬만해서는
잘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심 도시와 어떤 연속된 지역이고, 중심 지역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확대된 지역이고, 그 기능이 분담된 도시가 바로 위성 도시고, 새롭게 건설된 도시가 신도시고, 신도시 같은 경우는 위성 도시는 다양한 기능들이 분담이 되지만 그 중에서 저기 주거 기능이 강조된 그런 지역이 바로 교외 지역이에요. 우리 대도시권을 조금만 더 볼 건데요. 대도시권에서 사실은 제일 많이 나오는 지역은 교외 지역이에요. 교외 지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중심 도시와 연속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심 도시의 기능이 분담되어 있고, 여기에는 위성 도시나 신도시가 있어요 라고 얘기했지. 교외 지역은 바로 요 지역이야.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조금 더 볼 거는 위성 도시와 신도시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위성 도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지구가 있을 때 지구 주변에 이렇게 돌고 있는, 빙빙빙빙 돌고 있는, 일정한 거리를 떼고 돌고 있는 얘네가 바로 뭐가 되냐면 인공위성이잖아. 그래서 여기가 서울이면 여기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서 서울 주변에 분포되어 있다라고 해서 여기를 위성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대도시의 기능을 분담한대. 왜냐하면 이 대도시가요, 기능이 너무 많아. 주거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행정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공업 기능도 있고, 기능이 너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이 많이 모여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 직접 불이익이라는 게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대도시에 사람이 많고 기능이 많아서 몰리는 그런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일부를 어떤 곳에다가는 주거 기능을 던져놓고, 어떤 곳에는 행정 기능을 분담시키고, 어떤 곳에다가는 공업 기능을 분담시키고, 이러면서 이제는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위성도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수도 서울의 주변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위성도시가 서울이 가지고 있는 주거 기능을 분담하기 위한 것이 성남, 안양, 고양이고, 서울이 정부종합청사 같은 이런 행정 기능을 분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성도시가 바로 과천이고, 그다음에 서울이 가지고 있는 공업 기능을 분산시킨 곳이 안산과 부천이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위성도시를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위성도시를 만들면서 여기 사람들이 서울로 오지 않고 여기 안에서 다 해결하기를 바랬어. 과천 사람들이 서울에 오지 않고 과천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기를, 서울에는 기대지 않기를, 그냥 너희가 스스로 자립하기를 바랬는데, 실제로 이제 결과물은 뭐냐면 사람들이 직장은 여전히 여기 서울에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분담이 됐겠지만 그 분담된 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서울에 의존하고 있고, 서울에 직장이 있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 밖으로 빠져나오는 사람이 많고요. 지역 안에는 일자리가 별로 없어서 그 지역 안에서 출퇴근하는 통근율은 낮고, 그 다음에 사람이 낮에 빠져나오니까 주간 인구 지수도 낮고, 서울에 기대서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만족하는, 먹여 살릴 수 있는 자족 기능도 약화되고,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밤에 와서 잠자고 낮에는 회사를 서울로 가더라. 이 지역이 뭐가 되는 거야? 마치 침대 같잖아. 그래서 여기를 침상이라고 하는 거는 침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자고 나가기만 하는 곳, 그래서 여기를 침상 도시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걸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침상이 영어로 뭐야? 침대잖아, 베드. 그래서 베드타운화 된 거야. 그래서 베드타운화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립도가 떨어져서 수도 서울의 부담이 점점 커지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이제는 뭐 제2의 뭐 신도시도 짓고 모두 하고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알아둘 거는, 위성도시라고 해서 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지. 요게 시험에 되게 잘 나와. 수능에, 모의고사에. 그리고 내신에서도 내겠죠. 안산하고 부천은 왜 주간인구 지수가 높냐면, 다른 위성도시들은 주간인구 지수가 낮은데 안산, 부천은 무슨 기능이
나뉘어진 거냐면 공업 기능이 분담된 거잖아. 공업 기능이 분담됐다라는 얘기는 공장이 여기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많은 거야? 일자리가 많은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지역, 안산이나 부천을 나가지 않고도 요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더라. 그래서 주간인구 지수가 높다라는 특징이 나타나고요. 다른 위성도시와는 다르게. 그 다음에 성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얘도 원래 가장 대표적인 배드타운이었어. 왜냐면 성남도 주거 기능이 분담된 건데 여기가 성남이야. 성남도 주거 서울 사람들이 옮겨져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그런 도시인데 거기에 요 한 부분에 뭐가 만들어졌냐면 분당 신도시가 만들어졌어. 분당은 가장 대표적인 배드타운이야. 그러니까 얘네는 전형적인 위성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분당은 제 1기 신도시예요. 근데 얼마 전에 2기 신도시가 만들어졌는데 2기 신도시가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여기인데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판교야. 근데 분당을 만들면서 분당이 처음 계획과는 다르게 배드타운화 됐잖아. 왜 얘네가 배드타운화 됐나 봤더니 분당 안에 직장이 없는 거지. 그래서 판교라는 신도시를 만들면서는 여기다가 여러 개의 기업들을 일부러 입주를 시켜. 특히나 IT 기업들을. 그래서 여기에 가보면은요. 너희가 들어봤던 회사들 있지. 카카오라든가 아니면 넥슨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HP, 휴레패커드라든가 아니면 뭐 NC소프트 그 다음에 뭐 네오위즈 뭐 이런 게임, IT 이런 회사들 그 다음에 네이버 이런 회사들이 다 이쪽에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에 직장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전에는 다 서울로 빠져나갔는데 지금은 빠져나가지 않고 요 성남의 바운더리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더라라는 거지. 그러면서 최근에 성남의 주간 인구 지수가 증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얘는 거의 아직은 아니지만 거의 100 정도까지 올라와 있고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성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도시권의 공간 구조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기억이 되실 거예요. 대도시와 가까운 지역일수록 대도시로의 통근 인구가 많아.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대도시로의 통근 인구가 많다는 얘기는 대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주간 인구 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높을까요? 낮을까요? 대도시 이 지역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낮에는 사람들이 많이 없겠지.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는 어떠냐면 낮다라는 거. 그 다음에 대도시에서 멀어질수록 대도시의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면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촌락의 특징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제가 아까 무슨 얘기했냐면 여기 맨 마지막에 배후 농촌 지역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라 그랬어? 근교 농촌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잖아. 근교 농촌 또는 근교 촌락. 그쵸? 그래서 중심 도시에서 멀어질수록 촌락의 특성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농업지역이 나타난다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도시에서 멀어짐에 따라서 대체로 아파트의 거주 비율은 어떻게 될까? 감소하겠지. 그치? 야, 땅도 넓은데 굳이 아파트에 살 이유가 뭐가 있냐? 그 다음에 평균 지가는 낮아지겠지. 도시 지역이 가장 비싸고요. 거기서 멀어질수록 땅값도 감소해요. 대신에 주간 인구 지수는 어때? 증가해. 왜냐면 애매하게 가까우면 그냥 서울로 간단 말이야. 근데 여기 배후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너무 멀어. 서울까지 갈 수는 있어. 근데 서울까지 너무 멀기 때문에 그냥 요 안에서 해결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낮에도 사람이 많아요. 그치?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농업 종사자 비율은 어떻게 될까? 점점 늘어나겠지, 그치? 왜? 농사 촌락이니까. 촌락적 성격이 뚜렷해지니까. 그쵸? 그래서 요거 꼭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대도시 영향권인데 말 그대로
여긴 대도시와 좀 거리가 떨어져 있어. 그래서 도시경관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냐면 뭐 아파트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도시에서 지금 그래도 볼 수 있는 높은 빌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미약하지만 어떤 지하철이 연결돼 있거나 뭐 그러다 보니까 중심 도시에 영향을 받는 지역이 바로 대도시 영향권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후 농촌 지역이 있어요. 배후 농촌 지역은 대도시권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곳이고 여기까지가 바로 대도시권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배후 농촌 지역 하면 그냥 뭐 생각하면 되냐면 예전에 촌락할 때 했던 근교 촌락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중심 도시로의 최대 통근 가능 지역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뭐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가끔 보이기도 해. 그러니까 도시적 경관이 나타나고, 그리고 최근에 이 중심 도시나 아니면 요 교외 지역의 땅값이 비싸지다 보니까 여기에 살고 싶지만 여력이 안 돼. 하지만 직장은 이쪽에 있어. 그랬을 때 땅값이 싸고 그다음에 지하철이나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배후 농촌 지역까지도 여기에 살면서 도시로 이제는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특히나 경제적 여유가 조금 없는 그런 분들이 이런 데 내려와서 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럴수록 빌라라든가 아니면 나홀로 아파트 같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도시 사람들을 위해서 신선한 야채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우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이렇게 공급해 주다 보니까 상업적인 원예 농업이 발달하게 되고, 그러면 과일이나 채소를 키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 시설이 필요하겠지? 비닐하우스 같은. 그래서 시설 재배가 최근 확대되고 있고,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 근데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딴 것도 해. 예를 들면 슈퍼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펜션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음식점도 하고, 이런 거지. 그러면 나는 농사에서 수입도 있지만 다른 걸로 해서 수입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업종에 종사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겸업이라고 얘기하고, 최근에 이 지역에 겸업 농가가 증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 외적인 수입, 그 우리가 농해 수입이라고 하는데, 이 농사로 하는 거 말고 다른 걸로 벌어들이는 돈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도시 사람들이 여기로 이사를 와. 하지만 이 사람들은 여기에 계속 살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 의식이 별로 없어.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 곳, 바로 저번에 했던 촌락이에요. 근교 촌락. 그 다음에 도시 사람들이 가끔씩 이제는 나들이 하러 마실 나오는 그런 여가 공간의 역할도 하는 것이 바로 배후 농촌 지역이에요. 그래서 중심 도시, 교외 지역, 대도시 영향권, 배후 농촌 지역까지의 바운더리까지가 바로 대도시권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 풀고 마무리할게요. 다음 자료는 수도권에 위치한 네 지역이래. A, B, C, D 지역이 있어. 근데 그 지역의 상주 인구와 주간 인구 지수를 나타낸 거래.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우리 먼저 A부터 갈까요? 지금 여기가 지금 서울인 거 알겠지? 그치? 여기는 서울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의 주변 지역에 해당하는 것, 여기가 바로 경기도고, 여기는 인천이야.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하면, 수도권은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대도시권이고, 수도권 하면 서울, 그 다음에 경기, 그 다음에 인천, 요 세 지역을 이야기한다. 그 중에서 메인은 어디야? 서울이겠지. 중심 도시는 서울, 서울 주변에 있는 지역. 막 그렇게 했을 때 A는 서울 바깥쪽에 있어. 여기 어디냐면 이거 이제 외우셔야죠. 그쵸? A가 어딜까요? A는 파주예요. 그치? 이 파주 건너면 어디야? 북한이잖아. 그리고 파주에는 LG, 뭐
CD 공장도 있고 파주에 출판단지도 있고 뭐 그래요. 그 다음에 B 지역은요 이제 서울 안으로 들어갔네. 서울 안에서 한강 건너 여기 가운데 있는 거 여기 어디냐면 서울의 중구네. 그럼 중구는 어디야? 도심이라고 이야기했지. 그 다음에 C 지역 봅시다. C는요 성남 밑에 있네. 여기 어디냐면 용인이에요. 용인시고요. 그 다음에 D 지역은 지금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대도시권이잖아. 대도시권의 가장 바깥쪽에 있어. 그 얘기는 여기는 뭐냐면 배후 농촌 지역이지. 그치? 그 여기가 행정구역상 어디냐면 여주시예요. 이렇게 기억을 하자. 그랬을 때 우리 지금 상주 인구가 있고요. 주간 인구 지수가 있어요.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 넘으면 낮에 사람이 바글거리는 지역이라고 했지. 그쵸? 그래서 여기 도심 지역. 그 다음에 나머지 A하고 C는 100이 안 넘네. 근데 도시에서 제일 먼 여주가 100이 넘네. 그럼 여기는 낮에 사람이 많네. 왜? 도심처럼 뭐 상업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가 아니라 도시와의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굳이 물론 하려면 할 수도 있지만 굳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지는 않고 직장이 요 안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낮에도 여기 안에 있고 밤에도 여주 안에 있으니까 주간인구 지수가 100이 넘는 거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한번 풀어봅시다. A는 파주는 도심보다 중추관리 기능이 많이 있어? A 아니지. 중추관리 기능 하면 우리가 도심에 있지. C, B, D라고 이야기했잖아. 얘는 틀렸네. B는 C보다 도심은 중구는 용인보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많대. 도심은요, 한 평의 가격이 막 3억이 넘잖아. 그런데다가 아파트를 지어? 미쳤다. 그치? 아니지. 그 다음에 C는 D보다, 용인은 여주보다 서울로의 통근율이 낮대. 용인하고 여주 중에 어디가 더 서울하고 가깝니? 용인이 더 가깝지. 그러면 용인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로 출퇴근을 많이 하겠지. 가까우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여기 용인에 뭐 이렇게 도로라든가 지하철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지. D는 A보다 여주는 파주보다 초등학교 수가 많대. 많을까요? 근데 이걸 보면 알겠지만 상주인구 여기 사는 사람이 여주 같은 경우는 1, 10, 100, 1000만, 10만, 10만 명 정도 되는 반면에 파주 같은 경우는 40만 명이야. 그러면 40몇 명 중에 초등학생, 10만 명 중에 초등학생 어디가 더 많겠니? 당연히 상주 인구가 많은 곳이 초등학생도 많겠지. 초등학생이 많은 곳일수록 초등학교 수도 많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지. 그러면 A, D 중에서 상주 인구와 주간 인구의 차이가 큰 곳은 B다 라고 했잖아. 가장 클 것이다.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주간 인구 지수 보고 알 수 있지. 상주 인구는 11만 명밖에 안 되는데 주간 인구 지수가 372점 몇이야? 8인가? 그러면 그 얘기잖아. 너희가 잘 모르겠으면 계산을 해. 주간 인구 지수가 제일 높은 걸로도 금세 할 수도 있지만 주간 인구 지수를 계산해 봐. 상주 인구 118만 명 중에서 8만 명이고 주간 인구는 몇 명인지 몰라. 근데 곱하기 100한 것이 뭐야? 372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이제 각각을 계산해 보면 도심 지역이 가장 그 차이가 크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러면 낮의 인구가 다 빠져나가고 밤이 텅 비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전 시간에 도시 내부 구조를 배웠고 이번 시간에 도시 외부를 봤는데 얘네가 각각이 별개가 아니라 다 하나로 어차피 묶여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를 기억하고 도시 내부와 도시 외부의 대도시권까지를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훨씬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도시의 마지막인 도시 재개발로 들어갈 거고요. 그까지 우리 온라인 수업을 마무리하면 좋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